또 그것처럼 환경 호르몬은 새로운 어떤 단어는 없고 원래 있던 환경이랑 호르몬을 이제 합성한 건데 왜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환경 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짜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세포한테 정상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생리주기라든지 생식 기능을 조절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뼈 건강을 갖다가 유지시켜 준다든지 피부나 심혈관 건강 이런 거를 갖다가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이 세포에게 신호를 주는데 이상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정상 신호가 아니라. 그래서 생식 기능을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 내분비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방해를 하고 흉내를 낸다는 거죠. 정상 신호처럼. 그렇다 보니까 암 발생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경 호르몬이 아까 없었던 게 생겼다 했잖아요. 1970년도에 처음으로 이 환경 호르몬이 생겼는데 임산부의 유산 방지제 그 피임약 거기에서 그거를 섭취한 임산부들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에게서 불임과 음경 발달이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에는 살충제의 오염 사고가 일어났는데 미국에 있는 악어의 부화율이 감소하고 성기가 작아지는 증상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일회용품이 생활화되면서 이제 거의 뭐 그냥 노출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인간의 정자수가 감소하고 비만, 불임, 성조수증, 갑상선 기능 이상, 조기 폐경 등이 유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이옥신 같은 독성 물질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중금속, 수은, 납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2000년에 들어서서 4만 4천여 종 이상이 되고 매년 신규 화합물이 400여 종 이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숨만 쉬어도 생활만 해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폐해가 뭐냐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피해 정도가 아니라 폐해를 입고 있는데 이 아기가 18개월 됐다 하거든요. 근데 이 아기를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몸만 이렇게 보이면 신체가 우리가 이래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정도 이제 이게 사춘기가 접어드는 아이의 어떤 유방이죠. 근데 18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 아기는 음모까지 났다고 합니다. 이게 환경 호르몬의 배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애는 이제 약간 나이는 9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뼈 나이가 12살, 13살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났겠죠. 이게 몸으로. 그래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어떤 이제 그 성기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요도 하열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요도가 이게 아기 이제 고추 여기에 보면 빨간 선으로 해서 요도가 소변 줄기가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왼쪽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빨간색 이게 혈관 요도간이 나오다 말았죠. 이렇다 보니까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 이제 남자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요도를 갖다 수술한다 하더라고요. 요 길게 뽑아내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애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두 편사가
PFOA라는 독성 폐기 물질을 아무데나 마을에 그냥 이렇게 던져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폐기를 하다 보니까 하천으로 흘러들고 그다음에 가축 뭐 이렇게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마을에 물을 먹던 이 마을 사람들이 요 아이가 이가 시커멓죠. 이게 바로 이 시커먼 이유가 PFOA 이게 노출되면 이가 범랑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영화에 보시면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998년도에 그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98년도에 어떤 변호사가 어떤 마을의 어떤 사람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가 이거를 이제 맡아서 싸움을 하거든요. 두 폰 사람. 근데 20년에 걸쳐서 2017년도에 승소를 받았대요. 승소를 받았는데 이제 독성 물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얻었고 이제 그거를 해라, 보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 회사는 인정을 안 한답니다. 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진짜 환경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큰데요. 주변에서 내가 환경 호르몬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송은희 씨가 다이어트를 했대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자기는 안 먹어서 저혈당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진 줄 알았는데 농약 과다 섭취로 인해 가지고 과일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과일의 이제 껍질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농약 때문에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산에 가서 정말 봤는데 옛날에는 과일 껍질이 거름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까서 버리기도 했잖아요. 버려도 아무 그게 없었고. 근데 버려진 과일 껍질이 썩어서 거름이 되기보다는 축적된 농약이 동물의 불임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돼서 산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식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이걸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일 껍질이나 이런 거를 버리면 안 되고 들고 오셔야 되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릇에 이제 뚝배기라든지 프라이팬, 사기그릇, 플라스틱에서 이제 그 식당에서 먹는 어떤 음식 설거지한 거를 검사를 했는데 모두 세제가 이제 잔여물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검출이 된 실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제를 한 숟가락씩 퍼먹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일부러 환경 호르몬을 노출 안 시키지만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안이라든지 매트라든지 후라이팬, 카펫, 화장품, 옷 이런 데서 모두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정말 무서운 문구가 있는데요. 모유수유가 체내에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게 그 모유에서 보시면 여기 다큐멘터리로 영상 만든 게 있는데 보시면 모유를 짜가지고 분석을 해요. 거기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독성물질이거든요. 다이옥신이. 근데 분유수유한 분유수유보다 애기한테서 10배 정도의 독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엄마가 엄마 몸에 축적된 어떤 그 독극물 어떤 농도가 모유를 수유받은 애기의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한테 주다 보니까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에 인류의 비극이 있다. 모유 수유가 인류의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유 수유하라는데 이게 아이러니하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바디버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축적된 유해 물질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독성 유전돼 있죠. 우리 몸에 축적된 유해 물질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대, 3대까지 유전이 된다는 게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페트병은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생수를. 보시면 생수를 담은 페트병에서 성조숙증, 생식기 질환 등을 일으켜서
환경 호르몬이 질환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라는 기사가, 이거는 뭐 그냥 다 있죠. 어디 그냥 뭐 환경 호르몬만 치면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환경 호르몬을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와서 내 몸에 이런 위험을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질병을 일으키게 할까? 보면 침입 경로가 피부랑 입이랑 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장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올까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입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저도 자연드림하고 초록마을만 이용하고 있는데 먹는 거는 되게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어떻게 키웠는지 이렇게 텃밭에 키웠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입으로 들어온 거는 우리가 그 소화기관을 거쳐서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간을 통해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세포에 영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간 거는 괜찮아요. 근데 괜찮진 않지만 덜 위험하다는 거죠. 또 코로 들어간 거는 큰 먼지는 코로 이제 코털하고 코 점막에서 1차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초미세먼지 이런 거는 이제 또 공기청정기가 걸러내고 포르말데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공기청정기 없는 곳에 가면 그게 이제 배포라든지 기관지 세포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위험이 되지만 가장 위험한 게 피부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피부로 들어오는 치약, 화장품, 샴푸, 바디 샴푸, 세제 등을 쓸 때 나오는 요거를 만들 때 쓰는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다 씻겨나면 괜찮은데 모공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이게 꼽혀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으로 바로, 그 다음에 화장품도 피부로 바로, 그 다음에 세제 찌꺼기도 이렇게 피부에 바로, 이렇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피부 침입 경로하고 독소 배출 경로가 있는데, 피부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는 고속도로라고 돼 있죠. 피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 안쪽을 1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게 등은 17배, 팔 안쪽이 1이라고 치면 등은 17배, 성기는 42배만큼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는 고속도로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배출 경로를 보면 환경오염이 들어온 거는 피부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배출되는 게 모발에 1, 땀으로 3, 손톱 1%로 5%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5%는 전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런데 이 먹은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변이 먹는 거는 위나 장이나 간에서 해독할 뿐만 아니라 대변이랑 소변으로 또 배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양소만 빼놓고 먹는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독소를 이렇게 해독이 가능한데 피부로 들어오는 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배출도 안 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환경 호르몬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환경 호르몬을 통해서 대사질환, 생식기 질환, 암, 행동 이상, 그다음 면역 질환, 이런 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을 줄여야 돼요.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할 때는 깨끗이 씻어서, 우리는 디시드랍스를 꼭 써서, 방울토마토 이런 거, 실험, 브로콜리랑 보여주시죠. 그리고 세제 찌꺼기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8번에 보시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한 게, 들고 나간다는 거죠, 수분이. 땀으로 통해서 배출되고 소변으로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계속 먹어줘야 돼.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9번째 변비 생기지 않게 장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변비가 생기면 그 독성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설사보다 안 좋은 게 변비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10번에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세제를 우리가 어떤 거를 쓰길래 뭐 계면활성제, 치약, 세제가, 여기에서 세제는 빨래 씻는 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약, 그 다음에 이게 클렌징,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어, 샴푸, 이런 거에, 모든 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데,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원료가 석유예요. 세제의 원료가 석유, 석탄인데, 여기에서 파라핀과 프로필렌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여기에다가 인산염이나 붕산을 넣어서 세척력을 좋게 하고요. 선명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형광증백제나 표백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세제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아까 인산염을 썼잖아요. 인산염은 하천에 들어가서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 먹이를 통해 이 먹이를 인산염을 먹고 녹조류나 남조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녹차라 때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일어나면 위에 이게 녹조류, 남조류가 번식하게 되면 밑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강한 햇살, 높은 수온, 느린 유속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는 이 옷을 보시면 정말 아메이 세제랑 다른 세제를 쓰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체육복이나 아이들 원복을 보시면 알아요. 다른 거는 사람들마다 옷 입는 게 다 틀려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특히 검은 옷 그런 거를 보면 옷이 아메이 세제 쓰는 집 아이들은 옷 색깔이 선명해요. 옷감 손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인산염이 들어있는 거는 옷을 뜯어내듯이,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빨래를 하기 때문에 옷을 계속 빨다 보면 옷이 해지는 느낌, 색깔이 바래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름에는 세제잔여물에 의한 세균 번식, 이게 인산염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여름 장마철에 쿰쿰한 냄새 나잖아요. 이게 이제 바짝 마르면 곰팡이 번식이 안 하는데 흐린 날 장마철에는 세균이 번식해서 걸레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옷에.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특히나 이 장마철에 걸레 냄새 나는 분들 있죠. 아메이 세제를 안 쓴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천에 흘러 들어가서 아까 물고기까지 떼죽음을 이렇게 당했는데 보시면 새도 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죽은 건데 분해되지 않은 계면활성제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고 이 계면활성제 말 자체 그대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 피부하고 때가 있으면 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위에 이렇게 촘촘하게 불구스름한 거 있죠. 테두리. 이게 바로 계면활성제거든요. 이 계면활성제가 그냥 때만 빼야 되는데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 이렇게 피부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층에 빨갛게 이렇게 남는 거죠. 계면활성제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피부막도 이게 벗겨내고 이 오리인지 천둥오리인가요? 얘 깃털에 있는 기름막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보호를 해야 되는데 기름막으로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집단으로 떼죽음을 우리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시키는 거죠. 그리고 좀 얘기했듯이 이제 남은 세제 잔여물이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피부 속으로 아까 들어가기도 하고 피부를 자극시켜서 아토피를 일으킨다든지 이제 또 내분비 교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환경 호르몬이. 그러면 어떤 세제를 써야 되냐? 계면활성제도 천연이 있고 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에 그런 오염을 시키는 계면활성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그 뭐지? 환경에도 해가 되지 않고 우리 몸에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제를 쓰자는 거죠. 아메이의 창립자분의 어떤 그 철학이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환경에 해가 되는 거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철학으로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세제를 보시면 아메이 홈의 특징은 9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성분이 아까 석유나 석탄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코코넛이나 감귤류 이런 데서 추출한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생분해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산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산염이 없는 거를 무린세제라고 합니다. 인산염이 없기 때문에 아까 물고기라든지 녹조 생기지 않고 천둥오리 우리가 기름막을 녹이지 않고 그리고 걸레 냄새 안 나고 이런 게 다 인산염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 헹굼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 보통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3번이죠, 헹굼이. 근데 저는 헹굼을 2번으로 하거든요. 보통은 깔끔하신 분들 보니까 세탁기 4번, 5번도 돌리고 손으로 또 대야에 물 담아가지고 또 헹구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제가. 그래도 구조물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2번만 헹구는데 그러면 섬유 손상도 안 되게 하고 전기세도 아끼고 물값도 아끼고 세탁기 수명도 올라간다는 거죠. 음, 그리고 5번째는 고농축이 있기 때문에 숟가락이 찻숟가락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되고요. 이 고농축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물류비가 여기 1년 쓰잖아요. 이 한 통을 오래 쓰면 1년 쓰고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쓰는데 그만큼 배송을 안 하고 도로 파손비에 그다음에 이거 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농축에. 그리고 6번째, 제오염 방지라고 해서 오염된 거기에 다시 빨아도 그 때가 다시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식방지제가 들어가 있어서 어류에 지퍼가 있는 그런 거는 녹슬지 않게 한다. 그리고 경수연화제가 있어가지고 찬물에도 옛날에 우물물이 경수인데 지금 뭐 그런 거 쓰시는 분은 잘 없는데 수돗 그런 거에도 경수연화제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물에고 이제 거품도 잘 나고 이렇게 잘한다라는 거고요. 9번째, 세제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지금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요게 뭐냐면요. 요 2가지가 인증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라 해서 아메이가 독자 개발한 포뮬러로 아메이가 인증하는 마크고 생분해성이고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거에 요게 바이오캐스트 포뮬러 요 마크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퍼 초이스라 해가지고 세계적 권위기관인 미국 환경보호국에 전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 마크. 일반 제품보다 까다롭게 선정한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메이홈 같은 경우에는 세제는 때만 잘 빠지면 된다라 그래도 좋죠. 근데 헹굼력까지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환경까지 생각한다. 근데 아까 유기농은 음식에게 양보한다는 이 말이 소화기관에서 전부 다 이제 거의 95% 이상은 그거 되니까 해독이 되니까 세제를 좋은 거 쓰라는 거죠. 유기농 세제가 있더라고.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찾아보니까 유기농 세제가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데 세제는 음식한테 양보하고 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환경에 해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회사 아메이에서 만드는 아메이홈을 쓰시면 자연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제만으로도. 네, 끝이죠. 이상입니다.